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1836년 비구로 항해를 끝내고 자료를 정리하며 진화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던 다윈이 1859년이 돼서야 종의 기원을 출간하게 된 배경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젊은 시절 목사가 되기 위해 신학 공부를 하기도 했던 다윈에게 종의 기원 출간은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무신론자로의 비난이 두려웠겠죠. 신에 의한 인간 창조를 믿고 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소심하고 신중했던 다윈은 용기를 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니 20여 년이나 발표를 미루고 만지작거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다가 알프레드 월리스가 보낸 논문과 편지에 자극을 받아서 들고 있던 내용을 책으로 출간했죠. 적자 생존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 월리스의 논문으로 인해서 종의 기원 출판을 서둘렀다는 이야기를 지난 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출판 이후 사회 전반의 사상과 문화에 영향을 미친 한 권의 책에 숨어있던 바이오 이야기를 짤막하게나마 소개해드렸는데 인상적인 내용으로 기억하셨는지요? 그런데 월리스의 등장과 관련된 종의 기원 출판 배경 이야기만으로는 다윈의 이야기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요즘은 쇼츠가 대세입니다. 1분 이내의 쇼츠가 대세인 시대에 10분이 넘는 바이오 이야기를 들으시려니 지루하실 것 같네요. 그러나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들으시면 아는 단어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나아지실 겁니다. 제가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틈나는 대로 만들어 보겠다고 했을 때 방송 일을 오랫동안 한 친구가 제게 2분 내외의 영상을 만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충고를 해주더군요. 요즘은 긴 이야기는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쩔까 고민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제 스타일로 가더군요. 맥락이 있는 바이오 이야기를 만들려면 2분은커녕 5분짜리로도 안 되더라고요.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과학적 사고력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려면 적어도 10분은 넘어야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스타일로 직진 중입니다. 다윈, 진화론, 적자 생존 등과 같이 몇 개의 단어만 아는 것으로는 새로운 생각을 하는데 한계가 있죠. 도서관이 통째로 웹에 저장되어 있고 AI 신동이 그 지식을 뒤져 답을 만들어내는 세상이지만 우리들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AI가 내놓은 작품이 신기하고 쓰임새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현재의 일을 돕고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해 줄 뿐이죠. 미래의 설계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미래에는 새로운 발상이 만들어내야지요. 새로움은 유사하지 않은 것에서 유사성을 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오겠죠. 자기 전공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독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생물학을 전공한 저만 읽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바이오 교양 서적이 많습니다. 우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책들입니다. 교실서 다루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굳이 서점에서 바이오 서적까지 찾지 않는 분들을 위해 아까운 내용을 찾아 소개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분야이기에 용어조차 낯설겠지만 자꾸 듣다 보면 익숙해질 겁니다. 반복해 듣다 보면 더 깊이 알기 위해 생물학 교양서를 찾아 읽을 용기가 나지 않을까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의 Y쌤은 여러분이 생물학 교양서를 찾아서 읽게 되기까지 마중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서두가 길어졌네요. 오늘의 바이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1859년에 출간한 종의 기원은 예상외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다수의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지지자들이 생기면서 진화론이 널리 인정받게 되었다는 뜻도 있죠. 책이 널리 알려지는 만큼 논란도 커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윈의 이론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므로 반론도 거셌죠. 공론화의 장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 유명한 옥스퍼드 진화 논쟁이 그중 하나죠. 여러 가지 문제에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진화가 일어났다는 것. 자연 선택이 진화의 메커니즘이라는 다윈의 이론에 대한 반론은 곧 잠잠해졌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든 아니든 당시 대부분의 지식인들은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 수긍하는 편이었습니다. 변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변이가 어떻게 다음 때로 계승되는지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었지만 진화현상, 즉 생물종의 변화현상 자체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인간 진화에 대한 문제는 논란이 잦아들지 않았죠. 사실 다윈이 진화론을 역사상 최초로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고대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 중에도 진화론의 인식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탈레스나 아낙시만드로스와 같은 철학자가 그들이죠. 이들은 진화론의 인식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또 라마르크도 생물이 살아있는 동안 환경에 적응한 결과로 획득한 형질이 다음 세대에 유전되어 진화가 일어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이 진화론의 재창자로 평가받는 이유는 그가 단순히 진화에 대한 상상의 나래를 펼친 데 머물지 않고 자신의 가설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최대한 입증하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27세의 다윈은 5년간의 탐험 여행을 마치고 1836년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비그로의 선상 자연과학자로서 남아메리카를 여행한 기간 동안 다윈은 화석으로만 본 동물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생물종이 차이나는 것을 보게 되죠. 종이 시간과 지역에 따라 서로 다름을 보고 종의 진화를 인정하게 된 거죠. 지역에 따라 종이 차이나는 것을 본 것은 진화가 환경의 적응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자신의 가설을 설명하기 위해 연구 성과들을 담은 서적을 출간합니다. 1839년 비그로 항해기가 그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윈은 비그로를 타고 항해하면서 수집하고 탐구했던 풍부한 관찰 기록을 소개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화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 가설을 제안하기 위한 예비적 고찰을 한 거죠. 그러나 지역에 따라 종이 차이나는 것이 환경에 적응한 진화의 산물이라고 설명하려면 서로 다른 종들이 같은 지역에 사는 것에 대해 설명해야 하는 딜레마가 생깁니다. 같은 지역, 즉 기후와 풍토가 같은 섬 안에서 다른 종들이 같이 살아간다는 사실도 설명해야 하는 문제죠. 진화가 단순히 기후, 풍토 등의 물리적 조건에 의해서만 기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윈은 몰두했습니다. 다윈은 품종 개량의 경험, 즉 인위 선택의 사례들을 생각해냈습니다. 자신들이 기르는 동식물 중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성질을 가진 것만을 선택해서 번식시킴으로써 원하는 성질을 많이 얻어냈다는 것을 떠올렸죠. 그러나 자연 상태에서 이러한 선택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838년 멜더스의 인구론을 우연히 읽게 됩니다. 새로움은 유사하지 않은 것에서 유사성을 볼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영상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다윈도 전공 이외의 책을 통해 지금 몰두하고 있는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얻은 거죠. 인간 사회의 치열해져가는 생존 경쟁에서 이기고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만이 살아남는다는 멜더스의 이야기는 다윈에게 경쟁의 중요성을 각인시켰습니다. 적응하는 다양한 생물종들 사이에서 경쟁의 중요성을 생각하게 한 거죠. 같은 환경 조건 아래서 생존 경쟁 중인 종 중에 장점을 가진 변종들은 살아남고 장점이 없는 변종들은 소멸될 거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존 경쟁에 유리한 종들이 선택되었다는 아이디어가 첨가되는 순간인 거죠. 그러나 다윈이 말하는 진화는 힘센 자, 강한 자가 이기는 건 아닙니다. 발전의 원리는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 흰색의 개체들과 검은색의 개체들이 눈이 쌓여있는 지역에서 혼재하여 살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이곳에서는 흰색의 개체들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흰색의 개체들이 검은색의 개체들에 비해서 포식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결국 살아남는 종은 강인한 종도 아니고 지적 능력이 뛰어난 종도 아닙니다.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 결국에는 살아남을 겁니다. 선택의 우연성을 강조한 거죠. 진화의 메커니즘이 생존 경쟁에 유리한 종의 자연 선택임을 보여주는 많은 사례들을 종의 기원을 통해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종의 기원을 통해서 모든 생명체가 공통된 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의 진화적 발달을 통해 나왔다는 거죠. 종의 고정이 아니라 종의 변화에
수긍하는 지식인들도 모든 생명체가 연결되었다는 것에 인간까지 적용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 진화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대세였던 거죠. 그래서였을까요? 소심한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인간 진화에 대한 말은 아꼈습니다. 인간의 기원과 그 역사에 빛이 비춰질 것이다 라고 서술하는 정도로 끝냈죠. 수많은 사람이 신에 의한 인간 창조를 믿고 있던 당시의 상황에서 신중하게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와중에 인간 진화에 대한 논쟁은 심화되었습니다. 가장 격심한 논쟁은 옥스퍼드 논쟁입니다. 윌버포스와 헉슬리의 논쟁이죠. 생명을 포함한 만물이 저절로 발생해 진화를 거듭했다는 다윈의 주장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져보자는 공론장이었습니다. 물론 다윈은 이 논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1860년 6월 30일 영국 과학진흥협회 주최로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에서 있었던 논쟁입니다. 천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 창조 대 진화의 역사적인 논쟁이 벌어졌죠. 논쟁에 여러 사람이 참여했지만 옥스퍼드 주교 윌버포스와 다윈의 불독이라고 별명을 가진 헉슬리의 논쟁이 제일 유명합니다. 윌버포스는 헉슬리에게 당신이 원숭이의 자손이라고 주장한다면 당신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중 어느 쪽이 원숭이인가? 라고 물었죠. 이에 대해 헉슬리는 나는 조상으로 원숭이를 갖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진 않는다. 그러나 진실을 흐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위대한 재능과 영향력을 겸손한 탐구자의 명예를 더럽히고 조롱하는 데 사용하는 인간보다는 차라리 비천한 원숭이의 후예가 되겠습니다. 라고 반박하였다고 합니다. 각 진영에서는 각자가 승자고 인기가 있었다고 생각했지만 긴 시각으로 볼 때 다윈 진영의 승리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네요. 다윈은 종의 기원에서 인간의 진화에 대한 말을 아꼈지만 그 이후 두 권의 책을 통하여 인간 진화에 대한 생각을 풀어냈습니다. 자연 선택을 통한 진화론을 인간에게 적용해 보려는 시도를 두 권의 책에 담아보려고 노력한 거죠. 1871년에 출간한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 그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에서 다윈은 인간과 영장류의 공통되는 구조는 매우 많아 내 지식으로는 그 이름조차 다 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 생김새와 행동의 유사성을 표현했습니다. 물론 유인원과 인간의 차이도 설명했지만 유인원과 인간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설명하려고 애쓴 거죠.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설명하지는 못했지만 인간의 기원과 진화에 관한 과학 연구의 토대를 마련한 책으로 지금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이 출간된 지 불과 1년 만인 1872년 다윈은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을 출간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공통된 계통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동물 행동, 특히 감정 표현의 관찰을 통해 설명한 책입니다. 인간과 동물의 감정, 그리고 이러한 감정이 겉으로 드러날 때의 표정이나 표현 방식이 매우 유사함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죠. 역시 동물과 인간의 유사성을 설명하려고 쓴 책입니다. 여기서 다윈은 인간을 넘어 동물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동기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과학자를 넘어 심리학자로서의 면면을 보게 하는 부분이죠. 동물들은 불쾌함과 고통을 회피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책에서 서술했습니다.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면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 결과 행동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 다윈은 기록했죠. 관찰을 통해 동물 생존의 행복이 중요한 이유를 통찰한 것입니다. 이 대목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한 것 같네요. 다윈이 종의 기원 이후 인간의 유래와 성선택, 인간과 동물의 감정 표현 이렇게 두 권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과학자로서 갖는 고민과 갈등에 대한 답을 찾는 노력이었겠죠.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인간 진화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서 과학자로서 노력한 면면이 눈에 보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다윈의 이론과 함께 그가 가졌을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학자로서의 면면을 찾아서 소개해 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고민과 갈등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고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살아가는 이유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